1997년 겨울 금반지 내놓으려고 새벽부터 줄 서 계시던 기억 아직도 떠오르시나요? 그때는 정말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었죠. 그런데 벌써 20년도 더 지났는데 혹시 몇 년 안에 또 그런 큰 외환 위기가 온다면 이번에는 누가 웃고 누가 무너질까요? 왜 환율이 오를수록 어르신들 지갑은 점점 얇아질까요? 왜 집값은 분명 올랐는데 통장 잔고는 항상 부족할까요? 왜 국민연금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자꾸 모자랄까요?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30년 동안 은퇴하신 분들의 가계와 자산 구조를 연구해 오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집값만 믿고 계시는 분들, 원화 예금만 믿고 계시는 분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겁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위기 한 번에 가장 먼저 흔들리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15억짜리 아파트에 사시면서도 점심은 삼각김밥으로 때우시는 분들, 자식한테 용돈 달라고 전화하기가 미안해서 병원도 제대로 못 가시는 분들,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2의 외환 위기가 오더라도 버틸 수 있게 어르신들이 꼭 준비해야 할 세 가지를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방금 드린 질문들, 왜 지갑이 자꾸 말라가는지에 대한 답도 같이 보이실 거예요. 앞으로 노후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꾸준히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요즘 경제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점이 무엇인지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구성할 때 꼭 참고하겠습니다. 15억 아파트에 살면서도 점심은 삼각김밥인 이유, 이게 과연 남의 일일까요?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많이 보는 케이스예요. 오늘은 71세 한영자님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한영자님 부부는 수도권 외곽에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시면서 집값도 꾸준히 올라서 나름 괜찮게 산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국민연금도 받고 계시고 작은 개인연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봄에 남편분이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수술비 정도야 뭐 어떻게 되겠지 하셨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정기적인 검사비가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가고 약값도 20만 원씩 나가니까 갑자기 월 생활비가 50만 원이나 늘어난 거죠. 국민연금하고 개인연금 합쳐서 월 18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원래 생활비가 15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매달 20만 원씩 적자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한두 달은 적금 깨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더라고요. 결국 큰아들한테 전화를 걸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아, 아빠 병원비 때문에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하면서 100만 원 부탁드렸어요. 아들도 흔쾌히 보내줬죠. 그런데 두 번째 전화는 좀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전화할 때는 정말 전화기 들고 한참 망설이셨대요.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손주들 학원비도 많이 나간다는 걸 아시니까요. 평생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사셨던 분이 자존심이 상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우스푸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15억짜리 집이 있지만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결국 자식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구조, 이런 분들이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흔들리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도 말씀드릴까? 73세 김순덕님은 강남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신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손주 결혼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하실 수가 없더라고요. 집을 팔자니 어디 가서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그렇다고 대출 받자니 나이가 많아서 한도도 적고 이자도 부담스럽고요. 결국 적금 해지하고 보험 중도 해지까지 하면서 겨우 돈을 마련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손해만 200만 원이 넘었어요. 집값은 3억이나 올랐는데 정작 200만 원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남의 일 같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본인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구조적인 원인을 알아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둘째,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셋째, 제2의 IMF가 와도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미리 준비하는 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집은 있는데 돈줄이 막힌 구조가 왜 제2의 IMF에 가장 취약한지 이제 그 자산 구조를 본격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론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부터 말씀드릴게요. 위기가 오면 소득이 아니라 자산 구조가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치명적인 5가지 자산 구조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한 채에 몰린 자산 구조입니다. 전체 자산의 70% 이상이 집 한 채에 묶여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 자산의 무려 85%가 부동산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구조인지 한번 보세요. 73세 조명호 님 사례인데요. 서울 변두리 아파트 한 채가 12억이고 예금은 2천만 원 정도밖에 없으셨어요. 그런데 당뇨 합병증으로 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좋은 병원에서 받으려면 500만 원 정도가 필요했거든요. 집값은 작년에 2억이나 올랐지만 정작 500만 원이 없어서 수술을 미루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서 본인 자산 비중을 한번 써보세요.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70% 이상이라면 이미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집을 급매로 내놓지는 마세요. 주택연금이나 부분 매도, 다운사이징 같은 여러 선택지를 천천히 검토해야 합니다. 어르신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본인 자산에서 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몇 %인지 계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실 텐데 이것부터 파악하셔야 해요. 두 번째, 비상자금이 없는 구조입니다. 월 생활비에 6달치 비상자금이 없으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 결과를 보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에 대한 가계 회복력은 비상자금 보유 여부에 따라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해요. 69세 강우진 님은 작년에 작은 교통사고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상대방 차 수리비로 300만 원을 배상해야 했는데 당시 통장에 80만 원밖에 없으셔서 카드로 결제하셨어요. 그런데 그 카드 값을 갚으려고 다른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고 또 그걸 갚으려고 대출을 받으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거든요. 비상자금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월 생활비를 기준으로 6달치를 계산해서 이 금액만큼은 예금 통장에 별도로 묶어두세요. 절대 이 돈을 고수익 상품에 넣지 마시고 언제든 빼 쓸 수 있는 안전한 곳에 두셔야 합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당장 6달치 생활비를 한 번에 꺼낼 수 있으신가요? 못하신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 자식 상속을 최우선에 둔 구조입니다. 본인 노후보다 상속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국세청 자료를 보면 상속세와 다주택 보유세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자식들이 집을 물려받는 것보다 현금을 물려받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71세 정순자님은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려고 본인은 최소한의 지출만 하면서 지내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무릎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도 돈 아까워서 계속 미루시더라고요. 결국 상태가 너무 악화돼서 응급실에 실려가셔서 수술비가 2배로 들었어요.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관점부터 바꿔야 합니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대신 주택연금 등으로 본인 노후를 먼저 지키고 자식은 자식 인생을 살게 두세요. 물론 자식과 미리 대화를 통해 이런 계획을 나누는 게 중요하고요. 어르신들께 묻고 싶어요. 진짜 효도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든든한 것일까요? 아니면 집을 물려주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전 재산을 원화로만 들고 있는 구조입니다. 환율 변동과 인플레이션에 너무 취약해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원화만 들고 있으면 실질 자산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75세 박영애님은 손주 유학비를 위해 5년 전부터 원화 정기 예금으로 5천만 원을 모아두셨어요. 그런데 막상 유학 보낼 시기가 되니까 환율이 많이 올라서 계획했던 것보다 돈이 1,000만 원이나 부족해졌어요. 그동안 예금 이자는 연 2% 받으셨는데 환율은 30%나 올랐거든요. 해결책은 전체 자산 중 일정 비율을 달러 등 외화로 분산하는 겁니다. 물론 전부를 달러로 바꾸는 극단적인 행동은 피하셔야 하고 천천히 나누어서 환전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질문 드릴게요. 혹시 내 자산이 100% 원화로만 되어 있지는 않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섯 번째, 투자에 대한 공포로 아무것도 안 하는 구조입니다. 주식은 도박이라는 생각 때문에 위기 때 기회를 모두 놓치는 경우예요. 장기 투자와 단기 투기는 완전히 다른 건데 이걸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008년 금융위기 때를 한번 보세요. 68세 이영수님은 무서워서 주식을 다 팔고 예금만 넣어두셨어요. 반면 70세 박정호님은 그때 삼성전자를 조금씩 사서 10년 동안 묻어두셨거든요. 15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 당장 투자하라는 게 아니에요. 계좌를 미리 만들어두고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준비하세요. 절대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이해 안 되는 상품에 손대지는 마시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식이 왜 무서우세요? 정확히 어느 부분이 두려운지 스스로 정리해 보세요. 제2의 IMF가 온다면 지금까지 말한 5구조가 가장 먼저 흔들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조를 바꿔야 버틸 수 있을까요? 다음에는 3단계 준비법으로 구체적인 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기를 버티는 노후 자산 구조로 바꾸는 3가지 준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성을 쌓고 그 다음 방패를 들고 마지막에 기회를 잡는 순서예요. 1단계 방어, 2단계 달러, 3단계 바닥 매수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거. 1단계 방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금 30% 확보가 필요해요. 전체 자산 중 최소 30%를 현금 또는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두는 겁니다. 단 보험 해지나 자산 정리할 때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불필요한 보험부터 정리하세요. 특히 만기가 된 보험이나 중복으로 들어놓은 보험들 말이에요. 그리고 쓰지 않는 토지나 상가, 금 같은 것들도 현금화해서 예금으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당장 정리해도 생활에 지장 없는 자산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1단계 방어의 두 번째는 6개월치 비상금 예금입니다. 위기 시 6달을 버티는 힘이 평생을 바꿀 수 있어요. 비상금은 절대 고수익, 고위험 상품에 넣지 마시고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월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해서 비상금 목표액을 정하세요. 그리고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이름까지 붙여두시면 더 좋아요. 비상금 전용. 이런 식으로요. 재미있는 질문 하나 해볼까요? 비상금 통장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실 건지 상상해 보세요. 이름을 지어두면 함부로 건드리지 않게 돼요. 1단계 방어의 세 번째는 주택연금 적극 검토입니다.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입 조건이나 평가 금액, 수령액, 상속 방식 등을 충분히 상담받고 결정하셔야 하고요. 실천 방법으로는 주택금융공사나 은행에 가서 상담 예약을 잡으세요. 대략적인 수령액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억 집이면 월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을 가지고 평생 월급처럼 돈이 들어온다면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 2단계 달러로 넘어가겠습니다. 외화 예금 통장과 분할 환전이 핵심이에요. 원화만 들고 있을 때 생기는 위험을 달러로 분산해서 막는 거죠.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타이밍을 맞추려는 욕심은 위험하니까 피하셔야 하고요. 실천 방법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외화 예금 통장부터 만드세요. 전체 자산 중 목표 비율을 정하고 3번 정도에 나누어서 환전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달러로 바꾸려면 300만 원씩 3번에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만약 손주가 외국에 있거나 나중에 외국 병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할까요? 달러 통장이겠죠. 3단계 바닥 매수의 첫 번째는 증권 계좌 미리 만들기입니다. 위기 때 좋은 자산을 싸게 사려면 계좌부터 있어야 해요. 계좌가 생겼다고 무조건 바로 투자하지 마시고 공부와 준비가 된 후에 소액부터 시작하세요. 자녀 도움을 받아서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하는 방법도 있고 자주 쓰는 금융 앱에 접속해보는 연습부터 시작하셔도 좋아요. 돌아보세요. 계좌가 없어서 기회를 놓친 경험이나 겁나서 아예 시작도 못한 경험 있으시죠? 3단계 바닥 매수의 두 번째는 위기 때 삼성전자 같은 핵심 종목 장기 보유입니다. 위기 때 좋은 회사 주식이 크게 할인되는 원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빚내서 투자는 절대 금지고 단기 차익 노림이나 여러 잡종목, 분산 투자는 피하세요. 평소에 관심 기업을 한두 개 정해서 자료를 읽어보고 위기가 오면 소액으로 나누어 사서 10년 이상 묻어두는 전략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손주에게 10년 뒤를 보고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주식 상속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한 3단계가 결국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준비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위기 앞에서 김철수와 박 사장의 운명이 갈리는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잘못된 상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집은 배신하지 않는다. 원화만 들고 있어도 괜찮다. 주식은 도박이다. 이런 생각들이 어르신들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요. 반대로 올바른 관리는 유동성 중심의 자산 구조, 원화와 달러 분산, 좋은 기업 장기 보유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떨어져도 팔지 못하는 하우스푸어가 되고 환율과 물가 때문에 자산 가치가 서서히 녹아내리며 갑자기 생긴 병원비 때문에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노후가 됩니다. 바로 김철수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제대로 준비했을 때는 어떨까요? 집에 살면서도 주택연금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고
달러가 방패 역할을 해주며 위기 때 사둔 주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손주에게 큰 유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박 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종이와 펜을 꺼내서 내 자산을 부동산, 현금, 연금, 달러, 투자 자산으로 나누어 써보세요. 각각의 비율을 대략 계산해보고 부동산이 너무 많거나 현금과 비상금이 너무 적거나 원화에만 몰려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로 은행 상담, 주택연금 상담, 외화, 예금 개설, 증권 계좌 개설 중에서 나에게 가장 시급하다고 느껴지는 것 하나를 골라서 내일 당장 상담 예약 전화를 걸어보세요. 세 번째로 가족들과 이런 계획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세요. 특히 자녀들에게 상속보다는 본인 노후가 우선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는 게 중요해요. 똑같은 위기 속에서 15억 아파트에 살면서도 삼각김밥을 먹는 김철수 타입이 될지,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손주에게 든든한 유산을 남기는 박 사장 타입이 될지, 선택은 지금 준비하는 어르신들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겠다고 느끼신 것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과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주택연금을 활용한 구체적인 노후 설계 방법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